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대학생이 알아야 할 필수 교양. 오늘은 바로 우리말 바로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학습을 해왔습니다. 글의 종류, 글의 유형, 종류별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성은,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의 다 우리 말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실수,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을 때가 많죠.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단체 메일이라든가 뭐 문자 같은 공지 때문에 할 때 제 손이 조금 큰 편이다 보니까 자꾸 오타가 나는 거예요. 뭔가 카톡을 보낼 때도 그렇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합니 뭐디? 약간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막 그런 식으로 오타가 나면 나중에 딱 보낸 다음에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뭔가 이러한 맞춤법마저도 내가 틀리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가 뭐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평소에 쓰는 맞춤법이 틀린다거나 기본적인 상식이 어긋나는 무언가를 인식하거나 얘기할 때 우리가 만족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러한 맞춤법은 좋은 첫인상, 상대를 누군가와 만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첫인상에 작용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뭐랄까요? 몰입을 방해한다고 해야 될까요? 몰입을 방해한다는 게 뭐냐면 틀렸을 때요. 아마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그 맞춤법을 조금 더 뭔가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맞춤법도 틀리는가? 예를 들어서 이건 꼭 맞춤법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 좀 소통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건 그 줄임말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화이자 언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그걸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좋은 인상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가 되면 어떻게 글 전체, 그 여러분이 쓴 글 자체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아주 일상적인 측면에서 맞춤법이 틀린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기본 상식이라든가 이미지에 현저하게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을 적는 발음법이자 한국어를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올바로 적는 방법에 대한 규칙, 규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멀리 갈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은 되지만 이 맞춤법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표준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어휘는 다 통하지만 어떤 어휘에 대해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랑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소통이 안 되거나 각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표현, 이게 좀 더 심화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나라들이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스위스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엔 그 지역에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만큼 적용이 되는 형태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은 불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 맞춤법은 한글 사용하는 사람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기의 기준, 이게 맞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정해놓은 법으로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맞춤법은 사회적 약속이며 여러분이 대학생인 여러분이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지식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 및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여러 가지 이 맞춤법은 한순간 뭐 한 번의 강의로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위주로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그러한 일상에서의 습관이 최우선일 거예요. 그럼 내가 쓰는 말이 맞춤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이 표준 국어 대사전 이 사이트에 가셔서 자기의 언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헷갈리는 부분을 좀 다 확인을 하고 검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사전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에 쓰는 뭐 지양, 지향, 뭐 약간 이런 단어 같은 것도 그렇고 일상에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봐야죠,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되는데 대부분 음, 그냥 뭐랄까 그냥 넘어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여기서 만약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자기 개발과 자기 개발 이 차이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이런 게 한 번 듣고 나면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든가 일상에서 내가 쓰는 말이 제대로 맞는 말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몇 개 찾아볼까 해요. 자, 먼저 솔직히와 틈틈이 이 측면의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로서 나타나는 건데 he와 이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이게 히로 나거나 이로도 소리 나거나 그러니까 이 히로도 양쪽 다 그러니까 뭐냐면 히나 이 양쪽 다 아니면 하나씩이라도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간히,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짬짬이, 다다리, 기우시, 느긋이, 지그시, 받으시, 버젓이, 의젓이, 따듯이, 깨듯이. 자, 이런 시옷 받침 뒤에요. 가벼이, 괴로이, 같이, 높이, 헛되이, 곰곰이, 생긋이, 오뚜기. 이런 경우에 여기 이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하게 이로만 소리 나는 것. 그건 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뭐냐면 여러분이 억지로 그걸 막 히라고 소리를 내거나 사투리나 아니면 다른 억양 때문에 이게 나서 헷갈리는 건 좀 이제 표준어 말하기가 익숙해진 다음에 접근해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히로 한번 가볼까요? 솔직히. 자, 가만히, 가만히 둘 다 되죠? 도저히, 꼼꼼히, 꼼꼼히 되죠? 나른히, 간편히, 쓸쓸히, 쓸쓸히, 열심히, 열심히 둘 다 이도 되고 히도 됩니다. 능히, 자, 익히, 특히, 작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히로만 나거나 이도 되고 히도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히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나라 글자 소리 글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리 내는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만둣국과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헷갈리시죠? 저도 여러분한테 이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걸 뭘로 썼었지 어렸을 때? 저도 중학교 때 뭔가 수학 공부할 때 외우는 이 단어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새삼 더 배워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한글 맞춤법 30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이시옷, 두, 절댓, 뭐 이런 순 우리말끼리 이루어진 합성어나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먼저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머릿기름. 자, 머릿기름. 선짓국.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하죠. 자, 된 소리로 나거나. 자, 자릿세. 조갯살. 전셋집. 찝이죠. 찝. 탯줄. 줄.
장밋빛, 양쪽 된소리 나고 있죠. 횟집, 등굣길, 성묘길, 샛길 이런 식으로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를 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아랫니, 아랫니, 시우기는 아랫니, 뒷머리, 뒷머리 니은으로 말하죠. 빗물, 빗물이 빗물, 제삿날, 양친물, 양친물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뒷일, 깻잎, 나뭇잎, 가윗일, 예산일, 훈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뒷말에 닐로 소리가 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죠. 그러니까 뒷일 이렇게 돼요. 뒷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 시오 발음에 대한 측면이 시오 뒤에 받침에 대한 측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건 한자 플러스 한자일 때는요 사이시옷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과, 전세방, 총무과, 초점, 하병, 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 저도 이제 이걸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시옷이 들어갈 때가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맞춤법에서는 각각이 한자어 형태가 됐을 때는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한자어 세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맞춤법에 맞고 틀리는 게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자어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진 반면 이건 한자어겠구나 라는 게 익숙해진 반면에 지금 현 세대 같은 경우엔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한자어 중에서도 사이시옷을 붙이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곡간, 셋방, 숫자, 찻간, 택간, 횟수 뭐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숫자라든가 곡간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곡간은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단어잖아요. 이거 한두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도 훨씬 더 나쁘지 않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 그 맞춤법의 올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지 못하다와 칠칠치 못하다. 어떤 때는 지으시고 어떤 때는 치으실까요? 이건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유성음, 그러니까 모음, 리은, 리을, 미음, 이응 다음에 어간의 끝 음절 하, 아가 줄어 히읗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나면 이건 거센 소리로 적는다는 거예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무성음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옥 다음에 어간의 끝 음절 가 줄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요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예시로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사임하고자, 사임고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다정하다, 다정타, 간편하게, 간편케, 달성하게, 달성케.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하지,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지 못했다. 섭섭하지, 섭섭지, 깨끗하지, 깨끗지, 넉넉하지, 넉넉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익숙한 용어로 쓰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깨끗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도 안 쓰거든요, 일상에서. 표현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맞춤법에 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도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건 단순히 이 법칙을 외운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다양한 문장들을 보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업이나 활동 과제로서 무엇을 해왔습니까? 저희가 이걸 해왔죠. 맞춤법에 대한 측면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상에서의 실습을 해왔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전에 여러분이 했던, 참조하셨던, 실제로 참여하셨던 그런 활동, 맞춤법 활동 과제에 대한 측면을 제가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10개의 문장, 제 문장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은 오뚜기의 무게중심을 그대로 닮았다. 자, 오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오뚜기 하면 뭐랄까 그 브랜드가 생각나죠. 오뚝입니다. 오뚜기. 아지랭이는 햇볕에 더워진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입니다. 아지랑이. 체력 훈련을 끝낸 선수들이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널부가 아니고 널브러져입니다. 널브러져. 자, 헷갈리시죠? 널브러져 아니야?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비슷해요, 여러분.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지지율, 율이 아닙니다. 율입니다. 이응입니다.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새 차가 출시되면 사람들은 의뢰. 자, 어떤 게 다른지 보세요. 맞춤법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딱따구리는 나무 구멍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 먹는다. 딱따구리가 아니라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병아리 감별사의 주된 임무는 수병아리입니다. 수병아리. 여기 잘못 썼네요. 수병아리가 아니라 수병아리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연두빛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난다. 연두빛입니다. 연두빛. 나는 소매자락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부터 하였다. 걷어붙이고입니다. 걷어붙이고 아니라 붙이고입니다. 걷어붙이고. 능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입니다. 하여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틀리지 않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다. 자, 본능이 이다가 아니라 본능이 있다. 말이 돼야겠죠. 소리 글자라는 건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어색함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비록 고생을 하면서까지 일한 보람을 찾았구나. 이상하죠? 너는 비록 고생을 했지만 일한 보람을 찾았구나.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자,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내 머릿속에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달 밝은 밤이면 고향이 더욱 그리워진다. 달 밝는이 아니라 달 밝은 밤이면.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재론 자체가 다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다시를 빼면 될 겁니다. 너의 생각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다. 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지. 뭘 굳이 또 확인. 이 말을 자체가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다지 인심이 후하던 그도 세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이상하죠. 인심이 후하지 않던 그도라고 해야 보통 더 문장이 자연스럽게 말이 되겠죠.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즉가죠. 이게 뭔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물론 의미는 통용이 돼요. 의미는 통용이 됩니다.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거. 폭넓은 독서와 부지런한 운동을 하면 심신을 잘 단련할 수 있다. 자, 부지런히 동사와 명사에서 이걸 폭넓게 독서하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갖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언어는 민족 사회의 근간이요 민족 정신의 핵심이다. 핵심이라는 것이다. 뭔가 이게 단어가 내가 강조하는 것은 핵심이다.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뭔가 괴리감이 있죠. 이걸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활동화제에서 이렇게 잘 고치셨나요? 한번 기억을 거슬러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자, 많이 틀리는 것들이요. 오랜만에입니다. 아버지의 바램이 아니라 바람대로 교사에게 들었다. 이번처럼 거대한 반전 운동을 일으킨 전쟁은 일찍이가 아니라 일찍입니다. 일찍이. 날씨가 추워서 귀가 금세 새빨개졌다가 아니라 새빨개졌다고요. 내년부터 횟집이 아니라 횟집입니다. 횟집. 배집이 아닙니다. 횟집입니다. 담배 연기가 계단을 타고 위층입니다. 위층이 아니라 위층입니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익성은 다로 떨어졌다. 맞추다가 아니라 맞추다입니다. 맞추다가 아니에요. 케케묵은 여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입니다. 어이. 케케묵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이 절로 감겼다. 대학생들의 독서율
율이겠죠. 율이 아니라 율. 자, 현관문을 잘 잠궜는지 확인해 보아라. 잠 걷는지 아니라 잠 갔는지입니다. 잠 갔는지. 네. 이렇게 일상에서 솔직히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게 틀렸네 라는 것도 지금 나오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익숙해지시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때부터는 남이 잘못 쓰고 있는 맞춤법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그게 거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럼 지금 이제 기본적인 맞춤법을 알아봤으면 그 외에도 우리나라 맞춤법을 알아볼 것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띄어쓰기예요. 언제 띄어써야 되는가? 이 띄어쓰기는 맞춤법에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춤법 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 같은 음절 문자는 보통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이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중국어나 일본어랑 쫙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영어 알파벳과 같은 음소 문자는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뜻을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문장이 다 있었을 때 여러분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다 붙어 있으면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니까 단어 파악이라든가 내용이 어렵죠. 그럼 한글은 어떤가요? 우리는 음소 문자로 만들어졌으나 음절 문자로 모아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을 영어처럼 엄격히 단어 사이를 띄어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것들이 있지만요. 하지만 띄어쓰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서,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읽는데 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로 할 때야 그 맥락이랄까요? 그 앞뒤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글로 쓸 때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는 뭡니까? 이 집안은 대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정사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고 집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는 그러니까 in the house, 그러니까 집 안쪽이 내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한글 맞춤법은 단어별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단어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어려워서 혼동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조사나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요. 뭐 맞아, 뭐 밖에, 커녕, 대로, 만뿐, 뭐 이런 것들이 뭐 따름, 거리, 때문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의존명사 같은 것이 조사의 경우에는 자립성 그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 바로 다음에 붙었으면 조사인 것이고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쓰면 의존명사의 확률이 높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아는 대로 설명하다. 그렇게 고기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아. 그가 화를 낼 만하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모두들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두는 이가 없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의존명사구나, 이게 조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볼까요? 자, 5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죠. 자, 가스 밸브를 열어 놓은 채로가 아니라 놓은 채로 나왔다. 과음으로 쓰린 속을 다스리는 데는 꿀물이 최고다. 이제껏 읽은 책이 교과서 말고는 10권도가 아니라 10권도 되지 않는다. 숫자로 써도 되겠죠. 붙여서 그냥. 자, 뭐니 해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첫째 가는 미덕이다. 첫째 가는 미덕이다가 아니라 첫째 가는 미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말을 표현할 때도 어디에서 끊어 있는지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요즘 반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른다. 비싼지가 아니라 비싼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자, 익숙하게 여러분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아예 다 붙여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대충 파악은 되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무 심기에 적당한 날짜가 자꾸 앞당겨지고 있다. 월류봉 계곡에 조성된 미루나무 수백 그루가 뿌리채 뽑혀 나갔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관음 상태를 중요하게 여겼다. 주시경 선생은 국어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대화 속에서 은연중 자신의 본심을 내비치고 있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제 기본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쉽지 않죠. 익숙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러한 습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독서 능력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독해 능력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소통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